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며 재혼한 여성입니다. 이혼한 남편과 결혼했던 이유는 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후엔 그 두 사람 사이를 물리쳤습니다. 지금은 그 두 사람도 모두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은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 몇 글자 담아봤습니다. 어리둥절하고 황당한 이야기부터 깔끔하고 감동적인 반전까지 다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도배사로 일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배와 장판에 대한 전문 기술을 전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됐고, 저 또한 도배사로 일해 많은 곳을 출장 다니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제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 어느새 40대가 되고 돌싱이 되었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좋은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전 도배해드린 곳에 어르신이 자신이 알고 계신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말씀하더군요. 그 남자도 저와 돌싱이면서 나이도 비슷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만나보는 건 얼마든지 좋아해서 어르신이 소개해 주신 대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물도 훌륭하고 인성도 훌륭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취미도 독서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취미도 똑같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결국 두 번째 만남부터 우리 두 사람은 사귀기로 했죠. 우리는 둘 다 돌싱으로 나이가 40대이며 재혼을 전제로 연애 중입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빨리 시집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다. 왜 지금까지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다.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이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직 저에게 확신이 안 서는 건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소개해 주지 않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이라도 살림 합치고 싶다고. 근데 왜 자기 부모님 댁에 안 데려가? 나 좀 섭섭하네. 제가 서운하다고 입을 내밀고 말하자 그이가 속사정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 친어머니는 유치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장가를 가셨어.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지. 근데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 나는 혼자 살았어. 나한테는 계모고 동생한테 친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새어머니는 나를 내놓은 자식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동생에게는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혼자 살아왔어. 그래서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건 아니었고 매년 두세 번 정도 찾아가는데 그냥 좀 어색해. 사실 내가 이혼한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 집안은 당신의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기분만큼은 죄송해해요. 미안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되네. 그럼 대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우리만의 결혼을 고려해볼까?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새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대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숙한 큰아들이어서 제 할 일을 다 못해도 인간다운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응시하여 현재에 이르렀어요. 미리 연락을 해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새어머니, 시동생 부부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 또한 반가워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쪽이 우리 큰아버지의 형이세요. 아버지 애인이에요. 나이가 많아 보이시네요. 엄마. 형도 40대인데 중견 기업 다니는데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모종의 저를 처음 보고 얼굴 평가를 하더니 동서는 제 옷을 지적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셨어요. 가방도 봤다면 가방을 들고 오셨고, 어머니,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계신 집 여자랑은 인연이 없나 봐요. 전에 왔던 형님도 볼 거 하나 없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큰아버지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마누라 간수 못해서 바람 피워서 이용한 놈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첫 대면에 이런 말을 듣니 기분이 정말 더러워졌어요. 대놓고 저를 흉보하고 평가하면서 그 이에게 상처될 말을 스스럼 없이 했다. 대충 저희 둘을 평가한 후 중국 요리를 식탁에 올렸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걸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젓가락질도 못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호구조사를 시작하시거나 색이 아니라고 큰애라고 부르기라도 하려나 봐요. 둘이 결혼하니 호칭을 써야 하겠지만 오글거리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네요. 내 차내 직업이 뭔지 알다시피 그 큰애가 우리랑 연락을 잘 안 해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도배사로 일하고 있어요. 벽지 붙이는 일말인 거예요. 아유, 또 여자를 자신과 같은 애로 골라왔네. 그럼 집안일에 대해 물어볼까요? 말하기 어렵네요. 저는 말 대답할 시에 시댁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계신지 묻는 말에는 평범하게 살고 계신다고 답했고, 집과 차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집과 차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과 차가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집도 없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올릴 거라고 하니까 웃깁니다. 그러자 신랑이 어디 가서 초대하기 나쁘지 않을 텐데 라고 대답하고 저희 두 사람이 결정한 사항을 알려줬죠. 어머니, 우리는 결혼식을 열지 않고 웨딩 차량만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을 파서 둘이 살고 있는 곳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난 내가 우리 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했거든. 아, 물론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일은 없지만 그럼 둘이 잘 살아봐. 큰애, 너한테 기대치도 없고 뭐 비슷한 여자를 데려왔으니 별로 할 말이 없다. 짜장면 많이 먹고 가봐. 그 짧은 시간에 예비 남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결국 시댁을 나와서 한동안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재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고 정리가 다 됐을 때 신혼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대하고 싶어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연락하면서 가끔 찾아오고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으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의 조언대로 행동하기로 하고 신혼집에 시댁 식구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고민 없이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주말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구경을 하겠다고 하더니 대충 한 바퀴 돌고 우리 큰 애가 돈을 많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4평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에는 상당히 큰데 내가 돈을 많이 모았는지 보나요? 제가 돈을 잘 안 쓰는 편이라요. 이렇게 절약적인데도 지금까지 적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 남편과 이혼했을 때 많은 이혼수당을 받은 모양이네. 처음 남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을 때라며. 어머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결국 둘 다 이혼수당이 있어서 이런 집을 마련한 모습이네요. 누군가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언이 끝나자마자 동서의 둘째 줄이 시작되었어요. 옷방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틀어막으며 말하더라도 형님, 아우, 이런 냄새는 뭐예요? 옷에서 피크한 냄새가 나요. 천스, 하나같이 저도 입을 수 없을 만한 옷들만 있네요. 동서, 내가 도배사 아이니까 그래서 편한 옷들만 있는 거예요. 냄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 깨끗이 세탁하고 걸어둔 거예요. 아, 도배사 맞지? 하긴, 도배사가 치마를 입고 도배하는 일은 없겠죠. 아휴, 저는 피부과 닥터라서 매일 패션을 신경 써야 하고요. 옷방이 어떤지 궁금해서 봤는데 저랑 완전히 다르네요. 여긴 오빠보다 작업 옷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동서, 말에 뼈가 있네. 자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다고 해도 나한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내가 윗사람인데 말이에요. 윗사람이 그래요. 나이도 많고 아주 버님. 와이프가 약간 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제가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사자에게 위대하게 대해 주길 바라세요. 형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 당신이 하는 말이 학교 일진이나 평범한 학생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나도 참고 있는 편이에요. 제 성미 긁혀도 참는 편인데, 어머, 당신이 지금 제게 갑질을 하는 건데요. 어머님, 형님이 제게 투덜거리지 않도록 해주실래요? 성미가 급해 보여요. 어쩌면 우리 의사 며느리에게 경로를 부릴 듯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야, 내 친 꼴 보기 싫다는 건데? 내가 그런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 말로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를 꾸짖기는 어디서 한 건데? 역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을 이어가지 않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내 옆에 왔어요. 그 요점은 이거라고 알겠는데, 어머니, 재수씨,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 저희 식사 대접하려고 부르셨으니 거실로 가주시죠. 여자를 고르는 건 너한텐 어려운 문제겠지만 전에 있던 애도 챙겨줄 수 없었는데 얘도 다를 게 하나 없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랑 비교해도 완벽한 여자예요. 저한텐 과분한 사람이라서 경솔하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자식이 돌이라도 하려고 모셨으니 어머니도 거칠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내가 아들 딸한테 충고도 못 해주니 너 지금 내가 개똥이라도 봤어? 이따 으로 꾸짖는 거야? 그런 일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식사하세요.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와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본 식구들은 하나같이 맛이 맞지 않는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음식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식구들이 먹고 싶어 하는 참치를 주문해 준 후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곧 나가셨어요. 남편은 제가 실수로 들은 막말을 걱정하여 사과의 말을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야. 앞으로 자주 만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처음엔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그들이 식구니까 한 번은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장인 노은의 조언도 있었고 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테니까요. 살았다고 당신이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으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과 전과 같이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동생이 사업장을 개업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이 사업을 여러 차례 망쳐서 이번이 5번째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고사 지내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그분은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더라도 축하할 일이고 집안 행사니까 가서 얼굴이나 비추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미안해하며 저를 데리고 사업장을 향했습니다. 시동생의 사업은 대충 무역업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한국 제품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 남편과 함께 돼지머리 앞에서 대기하고 쟤를 일으키고 돼지 입에 돈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돈봉투를 뽑아들면서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했고 5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아니야, 형제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버님, 형님, 지금 농담하고 계세요. 동서야, 그건 많이 넣은 거야. 그리고 금액이 중요해. 잘 사용하도록 고사까지 고마워하는 말부터 하면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지만 형님, 좀 더 감사한 행동을 해주세요.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음식 서빙을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알았어. 도와줄게. 잠시 후 시동생과 동서의 지인들이 사업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바쁘게 막걸리와 안주를 나눠주며 서빙했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느라 일찍 취한 뒷전이었고 동서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불렀다. 아줌마, 여기 고기 좀 더 갖다 줘요. 그리고 술도 가져오시고. 아,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센스가 없는 거야? 접시랑 술이 비어있는 게 보이면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기와 막걸리를 테이블에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친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짜증을 냈어요. 이봐, 아줌마, 살살 좀 내려놓으면 나 아씨가 더럽네. 이봐요, 난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댁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이야. 동서요양원의 아줌마인 줄 알았네. 예은경아, 넌 내 형님이라고 왜 말을 안 하니? 아이 도대체 왜 내 형님이라고 알립니까? 형님, 좀 짜증나네요. 제가 도배사 가재 형님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깜짝 놀고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모두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음식 좀 가져다 주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동서가 의사인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건 아니죠. 같이 일해 달라고 하셨는데 동서는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어요. 그만하고 돌아갈게요. 손님들이 계속 오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물어봐야죠. 직접 일하든지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후 역시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 조용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만 보고 살면 제가 행하라는 생각이 매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부터 저까지 같이 쇼핑하자 하더군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말하니 다시 거절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백화점 앞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너 왔니? 근데 그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좀 쇼핑할 때는 만만하게. 점원이 무시하면서도 오늘 명품관 투어를 할 거니까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이 말했죠. 에이, 어머님도 그게 무슨 상관이죠? 어서 들어가요. 우리 쇼핑할 게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 이게 어째서 일로 헛된 소리를 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을 동생이 비을 걸지 않고 넘어가는 걸 보니 그 사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어요. 하지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2시간 정도 하자 저를 왜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쟤를 짐꾼으로 대접하려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옷과 가방을 잔뜩 쌓고 묵직한 쇼핑백을 함께 가져가고 있었어요. 손목에 걸어줬다면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와 어머님은 옷을 입어봐야 하니까 계속 들고 계시면 좋겠네요. 동서,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너무 과소비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저에게 선물해 주겠다더니 9,900원짜리 싸구려 옷을 사주고 짐꾼으로 실컷 부리더라. 이번에도 역시 기분이 안 좋게 만들어서 화가 났지만 이왕에 벌어진 일이니 꼭 참았습니다. 이윽고 제가 짐을 너무 많이 들어 무거워서 동서에게 나눠들자고 했어요. 동서, 너무 무거우니까 반씩 나눠들자. 형님, 저의 생각은 무리 가면 안 된다. 직업으로서 나도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리가 가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왜 또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 형님은 하는 일이 도배사예요. 허들은 일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엄살 피우실 거예요. 아, 그냥 형님이 계속 들고 계세요. 그리고 저랑 어머님은 계속 옷을 입어봐야 하잖아요. 어머, 어머님, 저기 신상 나왔어요. 얼른 가봐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끌고 다니며 짐꾼으로 부렸습니다. 5시간 동안 짐을 들어주는데 그때 왜 뿌리치지 못하고 참고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쇼핑은 끝이 났고 두 고부와 헤어지고 다시는 없겠다. 집안 행사가 없으면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백화점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나갔느냐고 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전화가 연이어 왔는데 모두 차단해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남편에게 연락이 갔을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도배이 쉬는 일요일이었는데 회사에 특근이 있어 출근한 날이었어요. 고부의 연락을 피했더니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형님,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그런데요, 네, 너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왜 전화, 카톡을 다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저는 늦게 자서 몰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봐. 여긴 조카가 왔어. 5살짜리 귀여운 조카의 얘긴데. 조카가 왜 여기 놀러 왔어? 정말 우리 못 와도 오라고 말해야 했어? 너 인성이 그게 다인 사람이었니? 어쨌든 들어와. 들어와서 말해봐. 뜬금없이 찾아오는 2명의 고부는 조카를 나한테 밀어주더라고. 그래, 우리 지금 중요한 일 가야 하는데 내 손자를 맡길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맡아서 돌봐달라더군.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가지고 놀 기구도 하나도 없고 아이 돌보는 것도 안 해봤어요. 형님, 별거 없어요. 우리 아이랑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놀아요. 딱지는 제 아들이 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동생이 이러지 마. 난 안 돼요. 어머님, 제 조카는 못 봐주시고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벽을 치며 식구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면서 뚝 그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왜 애를 울리냐고 저도로 정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넌 애를 울려야 속기 원했니? 애가 너랑 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우린 너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데 왜 자꾸 한 발 물러나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저랑 친해지려는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동생도 그만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고집부리네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조카가 내 다리에 매달리며 오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 탓으로 울고 있어서 결국 응해주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 현진아.
큰 엄마랑 여기서 재밌게 놀자. 어머님 동서를 빨리 보고 오시고 현진이를 데리러 오세요. 아이고, 이제야 좀 우리랑 통하나 보네. 고맙다, 큰 애야. 그럼 우리가 오기 전까지 재밌게 놀아라. 형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놀아라. 두 사람은 어디에 꼴을 단지라도 숨겨놨는지 조카를 저에게 맞자마자 불이 붙어 사라졌습니다. 결국 조카와 함께 퍼즐 맞추기와 그림 그리기를 하며 놀았어요. 딱지치기는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아야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린애가 뛰면 곤란할까봐 조용히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찾아오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과 동서와 아이 앞에서 맘대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우선 같이 놀아요. 아,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중간에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여보.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놀고 밥 먹자. 그리고 난 현진이를 데리러 갈 거예요. 9시쯤에는 동사와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만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왔다고 해서, 아유, 우리 손자, 할머니를 안 보고 싶었나? 아하, 오늘 기분이 아주 좋네. 그러게요. 어머님, 호텔 서비스 장난 아니죠? 오랜만에 호캉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두 사람의 볼 일은 호캉스에 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 것이면 조카도 데리고 가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자식이 귀찮으니 저에게 맡기고 꿀을 빨고 온 겁니다. 그런데 두 여자는 한 잔 더 마셔서 진상을 피웠어요. 아무래도 머리가 아파서 여기서 좀 자야겠다. 네, 나랑 닥터 며느리가 안방에 도착하고 이야기해요. 침대에서 잘 잤으니까 너희들도 현이 시키는 대로 같이 자라고, 형님. 우리 예쁘잖아. 오늘 하루 실컷 놀고 데리고 노셔라. 그러면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어요. 일요일에 조카를 맡긴 것도 모자라 우리 집에서 제 침대에서 자고 가겠다며 자리를 차지하는데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온 거길래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더라니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우리 부부의 말을 듣기도 전에 침대에 누워 코를 걸고 잠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남편과 함께 콧방귀를 뀌고는 조카를 재웠고 우리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동서희. 짜증이 나분이야 형님 제 좀 깨워주시지요. 아 병원에 출근해야 한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은 왜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어요, 형님아. 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세요. 동서야, 지금 뭘 할 건데? 나도 출근해야 해. 아들은 나가서 내가 데려야지. 아, 모르겠다. 나 늦게 먼저 나가야 해요. 형님이 좀 데려다 줘. 동서는 대충 세수만 하고 나가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침대에서 코를 들며 주무셨어요. 이젠 화도 나지 않고 두만이는 속이 타오르질 않았어요. 결국 정신없는 월요일을 마친 후 다음에도 똑같이 시모와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찾아왔고 억지로 조카를 돌봐주는 날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도 너무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결국 극단적으로 아예 집에 없는 척하고 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죠. 하지만 현관 문을 열면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 귀를 막고 버텼어요. 두 사람은 씩씩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죠. 이후에도 찾아오면 집 안에 없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몇 주 동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니 살만했어요. 남편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둘이서만 지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조카를 돌봐준 나를 기준으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동서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 병원에 오실 수 있나요? 아, 실수로 전화를 받아버렸네요. 동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난 안 돼요. 바빠서 끊어야 해요. 형님, 제 병원에 일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다치셨다고 어디를 얼마나 다치셨나요? 피부 시술만 해드리고 주무시면 됐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아, 그래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럼 얼른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요, 허리를 다쳤지만 제가 의사이니 치료를 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2시간 정도 누웠다가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왜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허리가 삐끗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군요. 형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다니 괜찮아요. 저는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단 말씀을 하시고 또한 형님에게 가서 피부 시술을 무료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형님이 거절하지 말고 와 주십시오. 제게 사과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있는 피부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도착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 어디어머님 홀에서 두 사람을 부르자 시술실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술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2명의 고부가 나란히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치셨다. 괜찮아지셨어요? 그래. 괜찮아졌다. 그래도 내가 기본 예의가 있는구나. 내가 다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려와 주고 말이야. 너, 그동안 우리가 찾아갔을 때 왜 문전 닫기 되니? 우리가 모를 것 같냐? 집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없는 척 했잖아. 내가 결심해서 혼구멍 내줄 걸 참고 있었다고. 그럼 저를 여길 왜 부르는 거예요? 보통이 다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질머리 하고는. 야, 너 로비로 가면 고급 벽지가 있을 거다. 그거 도배 좀 해라. 그게 무슨 말이세요? 도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도배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의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 도배하라고 부른 거였다고 맞아요, 형님. 저희 피부과 원장님이 벽지가 칙칙하다고 하셔서 제가 도배하고 벽지를 주문했어요. 집에 도배사가 있어서 따로 기술자는 부르지 않았어요. 형님, 예쁘게 도배해 주세요. 뭐야, 그럼 나 일 시켜 먹으려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그러잖아. 형님이 움직였어요. 우리 문전박대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래요, 어머님 맞아. 저, 싸가지 없는 걸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 덜 억울하지. 아이, 뭐해? 우리 팩하는 거 구경 그만하고 도배나 해. 저는 하도 기가 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뛰쳐나올까요? 두 사람과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병원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배를 하며 동서를 조져주어야겠다고 해요. 좋아요. 도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보조를 좀 해줘야겠어요. 도배는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저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피부과 의사예요. 고운 손으로 허들은 일은 못하겠다고요. 만일 동서가 못한다면 나도 안 할 거예요. 나는 무슨 호구도 아닌데 자네 병원에 도배를 해줘야 하겠노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마스크팩을 채로 벌떡 일어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야 하는 거니?
너,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야, 내가 돈을 주면 될 거야. 아니야. 돈도 못 보는 톱에서 주지. 감히 누굴 시켜 먹으려고 해?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야, 일당을 받았으니까 가서 도배나 해라. 우린 팩하고 쉬고 있을 테니. 어머님, 저 비싼 몸이에요. 여기 병원 도배 견적만 해도 100만 원은 주셔야 해요. 꼴랑 10만 원으로 절 부리려고 하셨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인연이 최대로 돌았구나. 야, 네가 시키면 할 것이지. 어디서 돈 타령을 해? 당장 나가서 도배하지 못해네. 못해요. 어머님 동서가이 모양이면 어른인 어머니가 말리셨죠? 저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길.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개무시하기란. 안녕하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동서, 자네도 마찬가지네. 이 정말 못할 일이 없네.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무례한 여자가 있어. 오늘은 도배하지 말아줘. 그래야 해, 닥터 며느리. 시어머니가 흥분하며 미친 듯이 제게 달려와 머리를 붙잡았어요. 그때 두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길 때 저도 두 사람을 똑같이 붙잡고 싸웠어요.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 2대1로 싸우다 보니 불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가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들어와서 참견하며 두 사람을 힘으로 밀어내고 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싸움은 싫은데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큐다이얼로그 등 코드블록에는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아이,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어요. 상처도 생겼다고 하면서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두 부부는 내게 날려봐서 노려보았다. 남편은 시모와 동서에게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도리어 남편에게도 막말을 했다. 후레 자식아, 애비가 돼진 놈을 기르고 있더니 애미를 미친 것 같이 키웠다며 어머니가 저에게 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계속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동생이 사업하는 데 쏟아붓고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저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 생일 파티를 진행하겠어요. 안 되겠죠. 이 후레 자식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 너나 처나 늘 내 손에 좀 맞아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피부시술실에 있던 묵직한 기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걸로 맞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방문한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 사장님과 원장님 두 분이 왜 일요일에 여기에 오셨지요? 김 선생님, 일요일에 왜 병원 문을 열었습니까? 아, 피부 시술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몰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 제가 특별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고 팩만 하고 있었어요. 팩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요. 그건 엄연히 병원의 재산이자, 아니 누가 봐도 자네가 병원 주인인 줄 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짐도 싸서 나가네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겨우 마스크팩만 하고 계셨는데요. 에이, 왜 이러나. 자네가 일요일마다 여기 와서 마음대로 기계를 사용한 걸 다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건물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건물주 사장님이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봐. 요사돈이라는 딸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양과 식구가 인사를 못 나누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몸을 출낼 때임이 되어버리는데.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과 원장은 내 친족이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큰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고
건물도 2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처음에 도배로 시작하셨고, 저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또한 동서의 피부과가 제 사촌 오빠의 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시모와 동서가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모든 것을 말하고 아버지와 사촌 오빠를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이해해 주셨고, 우리는 서로 고개를 숙이며 만나서 반가워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쪽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부모님이 주저없이 참석하게 되어 좋아하십니다. 이제서야 만났네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만나서 난감합니다. 아이고, 사돈이라 그런지 식구끼리 다툼도 하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큰 분한테 사과하려 참느라 고생했어요. 네, 우리 큰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저도요. 형님, 우리 원장님이 사촌 오빠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깍듯이 모셨을 텐데, 두 사람은 태세 전환해서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참으로 저를 많이 괴롭히십니다.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나요? 오늘은 억지로 끌고 가면서 머리카락까지 잡았나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손입니까? 예의를 갖추라고 할 때 무시했다가 내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 설설기는 건데요. 두 사람이 너무 속보인다. 저랑 남편이 방금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이 모신 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는 걸 제가 말렸는데 처음부터 이 남자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잘해달라고 조언해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당한 걸 듣고 난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네요. 제 아버지는 시호에게 제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사돈 아니면 아주머니, 내 사위의 계모인 데다 남자처럼 지내다고 했으니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줌마가 내 딸에게 목욕한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팬 것까지 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서대던 여자분은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잘려나갑니다. 들었다 하니 손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내 조카가 잘라버리고 인근 피부과에 전부 연락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릴 겁니다. 일반 의로 대학 병원에도 못 들어갈 텐데. 부디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부디, 저는 손찌검으로 무식하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업계약의 가이드를 준비한 채로 저의 결심을 내려주세요. 아버지의 말에 시모와 동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저희의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사죄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어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합니다. 우리는 협조해 화해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 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모르고 불평을 해서 죄송합니다. 분노가 풀릴 때까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쫓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방대학을 졸업했고, 보통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부자 집딸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금세 변하네요.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씻어내기 어렵겠죠. 그리고 제 남편도 상처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니 어머니를 그만 보고 살아야겠어요. 대신 고소는 안 할게요. 아버지 말려서 여기서 끝낼 테니까.
두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서는 다른 병원 알아봐. 나 앞으로 이 병원 단골할 거거든. 우리 사촌 오빠가 그렇게 오라고 연락했는데 안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동서 조언대로 좀 꾸며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 왔을 때 자네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지만 시모와 동서는 각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주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신분 상승을 바라는 시모와 계속해서 피부과에서 일하길 희망하였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건물보안 요원들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랬다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확실히 박아뒀습니다. 시모와의 동서는 질질 짜면서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그날 이후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지내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져서 금방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젠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최후를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시어머니의 돈을 다 썼는데도 사업이 망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이혼했어요. 동생은 작은 지방 피부과에서 일한다고 들었고 시동생은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실패했어요. 공장에 일하러 갔지만 성과 부족과 근무 태도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었고 다른 공사장에서도 잘못해 그만두고 그 후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고시텔에 들어가서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필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다 퍼주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자리를 찾았다는데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보조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가늠하기 힘들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폐가 망신하고 말 거라고 해요. 한편 그의 남편은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친정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남편 덕분에 사업은 번창 중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육아와 남편의 지원으로 전업주부로 일하며 지내고 있는데 미래에는 아이가 커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 있고요. 제가 만나게 될 시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반전 이야기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